여러분이 매일 여는 냉장고. 이게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2시, 한강 위, 바람이 아닙니다. 칼날입니다. 영하 18도의 공기가 얼굴 피부를 째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콧구멍 안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맨손에 칠끈을 감고 톱날을 강바닥에 세웁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새벽 강 위를 찢습니다. 이 얼음 한 덩어리, 조선시대 쌀 서말 값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장빈군. 조선 정부가 매년 겨울 한양 오부의 백성과 군인을 강제로 끌어모아 구성한 얼음 채취 부대입니다. 장빈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간혹 술 몇백 병을 내리는 게 전부였죠. 월급도 없고 보상도 없는 국가 부역이었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한강의 얼음이 내치 약 12cm 이상 두께로 얼기를 기다립니다. 보통 소한과 대한 사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해마다 12월이면 사한단에서 제관이 제단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추위를 관장하는 북방의 신 현명씨에게 작업의 안전을 비는 겁니다. 사한제라 불린 이 제사가 끝나야 비로소 한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섬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뜻이니까요. 얼음 위에 칡으로 꼬은 새끼줄을 깔아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강가에는 장작불을 피워 동상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해가 뜨기 전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짚을 깔고 앉아 양쪽에서 톱을 밀고 당깁니다. 가로 70에서 80cm, 세로 1m 이상, 한 덩어리 무게 약 20kg, 잘라낸 얼음을 동아줄로 묶고 나무 틀에 엮어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집니다. 20kg짜리 얼음을 메고 강 위를 걸어 나와 소달구지에 싣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업을 하루 종일 매일 한 달 넘게 반복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조 13년 기록입니다. 왕의 측근 내시와 호위 무관을 동빙고와 서빙고로 나누어 보내어 약과 술을 가져가서 추위에 얼어 병이 난 자를 치료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의원과 약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다치고 얼어붙고 죽어나갔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동상으로 검게 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빙고청상, 겨울이 오면 장빈군으로 끌려갈 것을 두려워한 남자들이 밤에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라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빈자리를 지키는 아내들. 빙고가 청상과부를 만든다. 빙고청상. 도망친 남편이 봄에 돌아오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역을 피한 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아예 다른 고을에 숨어 새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얼음 한 덩어리가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시대.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얼음을 잘라야 했을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13만 정. 그게 서빙고 한 곳에 들어간 얼음의 양입니다. 여기에 동빙고 1만 정, 내빙고 4만 정을 더하면 한양이 한 해 동안 저장한 얼음은 총 18만 덩어리. 한 덩어리에 20kg이니 무게로 환산하면 약 360만 kg, 3,600톤입니다. 이 3,600톤의 얼음이 들어간 곳은 공장도 아니고 발전소도 아닙니다. 서빙고라는 이름의 반지하 석조 창고였습니다. 한양에는 3개의 빙고가 있었습니다. 내빙고는 창덕궁 안에 있었고 왕에게 바칠 얼음을 저장했습니다. 동빙고는 지금의 옥수동 부근, 국가 제사에 쓸 얼음 약 1만 정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 지금의 서빙고동에 있었고 저장 창고가 8개나 되었습니다. 동빙고의 13배 규모. 이 얼음은 왕족, 조정 대신 각 관화에 나누어 주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은 여름까지 녹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손실률 0.4%, 100덩어리를 넣으면
여름이 지나도 99덩어리가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기도 없고 냉각제도 없고 단열재라고는 집과 왕겨뿐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석빙고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빙고는 반지하 구조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땅속은 외부 기온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한여름에도 땅속 1m 아래는 영상 2도에서 6도 사이를 유지하죠. 천장은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치 사이마다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환기 구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 때 들어오는 더운 공기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위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이 바닥을 따라 배수구로 흘러나갑니다. 물이 고이면 주변 얼음까지 녹이기 때문에 이 배수 시스템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얼음과 얼음 사이에 왕겨와 볏짚을 채워 넣어 단열 효과를 높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지하로 온도를 잡고 아치형 천장으로 더운 공기를 빼고 경사 바닥으로 녹은 물을 흘려보내고 왕겨로 얼음 사이를 단열한다. 이 네 가지가 한 몸처럼 맞물렸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여름을 못 넘깁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이 구조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가 6개월 손실률 0.4%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기 냉동고도 아니고 돌로 만든 창고에서 0.4%라니. 그런데 경주, 안동, 창녕에 남아있는 석빙고 실물을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얼음은 3월 초 개빙제를 지낸 뒤 꺼내기 시작해서 10월 상강 때 공급을 마감했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얼음이 사용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얼음을 누가 사용했을까요? 경국대전에 답이 있습니다. 5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는 홍문관, 승정원, 비변사 같은 주요 관청에 얼음을 나눠주었습니다. 6월 초하루부터 금음날까지는 종친과 정이품 이상 문무관에게 이틀 간격으로 얼음을 배포했죠.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활인서의 병자들과 의금부, 전옥서의 죄수들에게도 얼음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쓰러질 수 있는 환자와 죄수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얼음을 나눠주는 방식은 빙표라는 쿠폰을 통해서였습니다. 임금이 나무로 만든 빙표를 하사하면 그것을 서빙고에 가져가 적힌 수량만큼 얼음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상품권과 비슷한 구조였죠. 그런데 이 빙표를 악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죠. 계유정남.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그 쿠데타의 공신 봉석주. 이 사람이 빙표를 위조했습니다. 공신 중에 공신이니까 빙고 관리자가 감히 이거 진짜입니까? 묻지 못한 겁니다.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라 권력이 시스템을 씹어버린 거죠. 그렇게 빼낸 얼음을 어디에 팔았을까요? 한양의 어물전, 육점, 약방, 생선과 고기를 팔려면 얼음이 있어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판 겁니다. 솔직히 이 대목을 읽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신이라는 사람이 위조까지 해가며 얼음을 팔았다는 건 그만큼 여름 얼음의 값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양반들은 그 얼음을 어떻게 썼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얼음을 잘게 부수어 꿀물이나 과일에 넣어 화채를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빙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발상이죠. 하지만 일부 세도가에서는 그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빙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음 덩어리에 비단을 입혀 죽부인처럼 껴안고 잠을 자는 겁니다. 한여름밤 비단에 쌓인 얼음의 냉기를 온몸으로 눕히며 잠드는 사치였죠. 빙병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얼음으로 병풍을 만들어 방 안에 세워두는 겁니다. 병풍 뒤에서 찬 기운이 흘러나와 방 전체를 식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빙랑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좀 놀랐습니다. 얼음을 껴안고 잔다고요? 그걸 위해서 새벽 2시에 사람이 죽어가며 잘라낸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찾다가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요. 1504년 여름, 연산군은 경회로 사방 네 모서리에 각각 1000근짜리 구리 쟁반을 놓고 그 위에 얼음을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누각 전체를 얼음으로 냉방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음으로 만든 대형 에어컨이었죠. 연산군은 이날 얼음 쟁반 위에 포도를 올려 먹으며 씨를 한 수 남겼습니다. 얼음 채운 파란 알이 달고 시원해. 몹시 취한 주독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병든 위, 상한 간도 고쳐주네. 이 사람은 이 시를 쓰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시의 내용이 좀 무상해지는 순간이죠. 이 격차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김창협이 지은 한시 착빙행입니다. 고대 광실 온유월 무더위 찌는 날에 여인의 하얀 손이 맑은 얼음을 내어오네. 칼로 그 얼음 깨어 자리에 두루 돌리니 멀건 대낮에 하얀 안개 피어나네. 양반가의 풍경입니다. 시원한 얼음을 잘게 깨어 방 안 곳곳에 돌리고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냉기를 즐기는 장면. 그런데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대는 못 보았나.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뒹구는 백성이 지난 겨울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걸. 한겨울 한강에서 목숨을 걸고 얼음을 잘라낸 장빈군이 정작 여름에는 그 얼음 한 조각 얻지 못하고 길가에서 더위에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은 쓰지 못하고 쓰는 사람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선의 얼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자료 읽으면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민간의 얼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선과 고기였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생선이 아니라 생물 상태의 싱싱한 생선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서해에서 잡은 생선을 한양까지 싱싱하게 운반하려면 배 안에 얼음을 실어야 했습니다. 이런 냉장선을 빙어선이라 불렀습니다. 어물전과 푸줏간에서도 얼음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가 빙고의 공급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사빙고, 민간 얼음 창고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조선 세조 때 2번이나 공신에 올랐던 강희맹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합정동 부근 한강 바로 옆에 사빙고를 지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에 강 얼음을 잘라 저장하고 여름이면 어물전과 푸줏간, 부유한 양반가에 팔았습니다. 공신 가문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고 진주 강씨 가문은 이 사업을 대대로 물려주며 무려 300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정조 때에 이르러 같은 가문의 강경환이 한양 일대 얼음 사업에 큰 손으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당시 얼음 사업의 연간 수익이 투자금의 10배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 1000%. 요즘으로 치면 비트코인이 2024년에 130% 올라서 세상이 떠들썩했잖아요. 그 8배입니다. 엔비디아가 2년 걸려 10배 간 걸 이 사람들은 매년 해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이 정도면 조선판 재벌이죠. 현대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금융당국이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원재료가 한강입니다. 겨울마다 공짜로 얼어요. 여름엔 대체재가 없으니 값은 마음대로, 원가는 인건비뿐인데 그마저 국가 부역으로 떠넘겼으니 독점에 원가 제로,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정조 6년인 1782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빙계라는 조직입니다. 빙계는 한성부의 하급 관리들과 자본가들이 결성한 일종의 얼음 사업 조합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얼음 1만 7천 정을 무상으로 납품하는 듯이 한양 얼음 사업의 독점권을 따냈습니다. 규모가 놀랍습니다. 1만 양을 투자해 한양에 8개의 빙고를 건설하고 100만 정의 얼음을 저장했습니다. 관영 빙고의 총 저장량이 약 18만 정이었으니 민간 조직이 국가의 5배 규모를 운영한 셈입니다. 독점은 곧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빙계는 한강 일대의 다른 사빙고를 철거하고
얼음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도 얼음을 구하지 못한 상인들은 생선과 고기가 썩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00년간 얼음 장사를 해온 강경환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빙계가 다른 모든 빙고 영업을 금지하여 얼음의 양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양 백성들이 장차 어육의 맛을 모르게 되고 강변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냉장 물류 독점권을 놓고 벌어진 대형 경제 분쟁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조정은 1787년 빙계의 독점권을 해체했고 정조는 1791년 신해통공을 발표해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까지 폐지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1898년 관영 빈고인 동빙고와 서빙고가 공식 폐지됩니다. 500년 역사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얼음이 돌아옵니다. 1910년 부산에 한국 최초의 제빙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겨울 한강에서 목숨을 걸고 얼음을 잘라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기계가 사계절 얼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자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쓰고 양반이 즐기고 자본가가 독점한 물건이었죠. 그렇다면 일반 백성은요? 이 사람들은 평생 얼음 한 조각 만져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을 저장해야 했고 겨울을 넘겨야 했고 가족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냉장고 없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트에서 고기를 사옵니다. 집에 도착하면 3분 안에 냉장고에 넣죠. 그 3분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엔 그 3분이 없었습니다. 한여름 35도, 아침에 잡은 생선은 점심이면 냄새가 납니다. 고기는 이틀을 못 버팁니다. 나물은 하루면 시들고 겨울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게 얼어터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냉장고가 없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을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1525년 중종 20년 10월 사홍원 제조 윤희인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관료들에게 올린 포요, 얇게 썰어 말린 고기인데 이걸 먹은 관료 조광원 이하 여러 명이 두통,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켰습니다. 관료뿐 아니라 하인들까지 쓰러졌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홍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궁궐 안에서도 음식이 상했던 겁니다. 궁궐이 이 정도면 일반 백성의 부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건 관료 이야기입니다. 왕은 안전했을까요? 1724년 경종 4년 8월 20일 한 달간 심한 복통에 시달리던 경종이 그날 게장과 생감을 먹습니다. 왕은 처음엔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극심한 복통, 설사, 의식을 잃었고 닷새 만에 승하합니다. 게와 감.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죠. 그런데 16세기 명나라 의학서 본초 강목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게의 찬 성질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 독살설이 돌 정도로 충격적인 죽음이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왕도 음식 앞에선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전 여기서 멈칫했습니다. 왕이에요. 어이가 옆에 있고 수락관이 따로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못 막은 겁니다. 조선 백성에게 음식 보존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름엔 하루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웠고 겨울엔 저장이 실패하면 봄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얼음도 없고 전기도 없는 조건에서 흙과 소금과 바람과 미생물만으로 그 첫 번째가 부엌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부엌 뒤편 햇볕 잘 드는 양지 바른 곳 크고 작은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장독대. 그냥 흙으로 빚은 항아리 아닙니다.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 전체에 미세한 숨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공기는 통과하지만
물은 못 빠져나가는 구조. 바깥의 산소가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와 발효를 도우면서도 내용물은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TV에서 벌이 장독 뚜껑이 아니라 몸통에 달라붙는 장면을 보여준 적 있습니다. 안에 담긴 된장, 간장의 냄새 분자가 숨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릇이라는 증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사람들이 그릇 자체를 냉장고로 만든 거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저는 이게 진짜 조상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숨구멍 어떻게 만든 걸까요? 비결은 유약입니다. 솔가루와 콩깍지를 섞어 2달 넘게 삭힌 천연 잿물을 바르고 1300도 불에 구워냅니다. 그러면 흙 속 수분이 날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생깁니다. 이 구멍이 핵심입니다. 공기는 드나들 수 있는데 물은 못 빠져나가요. 숨은 쉬지만 새지는 않는 구조. 쉽게 말해 자연산 고어텍스인 셈이죠. 혹시 할머니 된장이 예전 맛이 아니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나요? 재미있는 게 장독이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남쪽은 입이 작고 배가 볼록합니다. 햇볕이 강하니까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북쪽은 반대로 입이 크고 키가 큽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재료로 장을 담아도 서울 장독에 담으면 전라도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변한 게 아니라 장독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전 할머니한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솜씨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안 살림의 규모를 가늠하려면 장독대 항아리 수를 세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양반가에서는 항아리가 수십 개에 달했고, 형편이 어려운 집이라도 최소 서너 개의 장독은 반드시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이 없으면 밥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요. 장을 담는 날도 아무 때나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길이를 택했습니다. 음력 정월이나 3월, 그 중에서도 말날 12지의 말 5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말날은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하여 잡귀를 막고 장맛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장독에는 금주를 쳤습니다. 나쁜 기운이 들어와 장맛을 버릴까봐 장 위에 숯과 고추를 띄우기도 했고, 버선 본을 거꾸로 붙여 부정을 막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숯은 실제로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고, 고추의 캡사이신은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이 과학과 맞닿아 있었던 건지, 과학이 믿음을 뒤따라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장독 하나에 생존과 신앙을 동시에 걸었다는 사실이죠. 경복궁에도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이걸 장고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전담 관리하는 별도의 공간이었죠. 궁궐이든 초가집이든 장독대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장독대가 곧 그 집의 부엌이었고, 약방이었고, 기도처였습니다. 이 장독대 위에서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새벽 첫물은 밤새 고여있던 가장 깨끗한 물이고, 그걸 장독 위에 올리며 장 잘 익어라 기원하는 건 발효 관리의 루틴을 의식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된장 10년, 간장 20년. 장독대는 조선 부엌의 냉장고이자 세대를 잇는 저장소였습니다. 장독이 발효의 그릇이었다면 그 옆에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속은. 먼저 바람 이야기를 해볼 때요. 명태, 동태, 북어, 황태. 이거 다 같은 생선인 거 아시죠? 같은 놈인데 바람을 어떻게 쐬느냐에 따라 이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태 한 마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명태는 이름의 유래부터가 이야깃거리입니다. 조선 후기 이유원이 쓴 이마필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함경도 명청에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름 모를 물고기를 잡아 도백에게 바쳤습니다. 도백이 맛있게 먹고 이름을 물었더니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잡힌 고장 명천의 명자와 어부의 성 태자를 따서 명태라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명태가 조선 후기에 폭발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 효종 3년 1652년 기록에
명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이미 강원도에서 진상하는 대구 어란에 명태 어란을 슬쩍 섞어 보내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무렵 명태는 이미 귀하지 않을 만큼 많이 잡히고 있었다는 뜻이죠. 명태는 같은 생선인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갓 잡으면 생태, 얼리면 동태, 바닷바람에 말리면 북어.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게 있습니다. 황태, 강원도, 인제, 용대리,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밤. 덕장에 명태를 걸어둡니다. 밤에 얼고, 낮에 녹고. 이걸 40일에서 90일 동안 반복합니다. 34번 이상 사람 손을 거쳐야 비로소 한 마리가 완성됩니다. 냉동 건조기 없이 자연이 만든 동결 건조입니다. 이게 수백 년 전 기술이라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얼었다 녹으면서 세포벽이 깨지고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결과물은 가볍고 썩지 않고 영양은 오히려 올라가 있는 완벽한 저장식품. 조선시대 내륙지방까지 생선을 유통할 수 있었던 건 이 건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저장 기술이 어업의 규모를 결정한 셈입니다. 잡아봤자 복원할 방법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소금. 소금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물을 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균도 못 삽니다. 간고등어, 굴비, 젓갈. 전부 이 원리 하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굴비라는 이름은 왜 굴비인지 아시는 분? 이것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인종 때 권세를 휘두르다 실각한 이자겸이 전라도 연광, 법성포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해풍에 말린 조기를 먹어보니 맛이 기막혔죠. 이자겸은 이 말린 조기를 임금에게 보내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굽힐굴, 안일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저항의 메시지가 생선 이름이 된 거죠. 물론 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자겸은 유배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굴비는 남았습니다. 영광 법성포의 굴비는 그 뒤로 수백 년간 최고급 선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소금으로 절이는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젓갈. 조선시대에는 어선에 미리 소금과 독을 실어놓고 잡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절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발효가 시작된 상태. 지금 우리가 밥 위에 올려 먹는 새우젓, 멸치액젓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잡는 순간부터 보존이 시작돼야 했던 겁니다. 3분의 여유 따위 없었어요. 바람으로 말리고 소금으로 절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조선 백성은 겨울을 넘기고 내륙까지 단백질을 보냈습니다. 말리든 절이든 이 방식은 전부 바깥에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겨울엔 얼어버리고 여름엔 벌레가 꼬이고 봄엔 비에 젖습니다. 항아리에 넣을 수 없고 바깥에 두기엔 날씨가 문제인 것들. 이걸 어디에 둘 것이냐. 조선 사람들이 답을 찾은 곳은 땅 아래였습니다. 한겨울 바깥이 영하 15도일 때 땅속 1m 아래는 영상 2도에서 6도입니다. 그 차이 20도. 이걸 수백 년 농사지으며 몸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웅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땅을 1m에서 2m 깊이로 파고 나무 들보 위에 지프로 지붕을 덮고 흙을 올립니다. 출입구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작은 문 하나뿐. 찬바람은 못 들어오고 안의 공기도 못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무와 배추는 이 안에서 이듬해 봄까지 버텼고 김장독도 여기에 묻었습니다. 독과 흘 사이에 짚을 채워 온도를 일정하게 잡으면 김치가 천천히 균일하게 익었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3월이 지나면 물이 차오르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에 파고 겨울을 나고 봄에 허물고 다음 가을에 또 팠습니다. 음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매년 반복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장독대가 집안의 가장 작은 저장 시스템이었다면 음은 가족 단위의 저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저장 작업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빨간 김치. 이건 원래 없었습니다.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16세기 말 임진왜란 전후이다. 그 전의 김치는 하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순무, 무, 배추, 백김치에 가까운 형태였죠. 고려 중엽 이규보의 시 가포유경에 나오는 김치도 소금에 절인 순무입니다. 우리 문헌상 최초의 김치 기록이에요. 고추가 들어온 뒤에도 바로 빨간 김치가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엔 고추를 통으로 넣는 정도였고 고춧가루를 듬뿍 버무리는 지금의 김치가 자리 잡은 건 18세기 이후 생각보다 지금의 김치의 역사가 짧아서 살짝 놀랐습니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서 동국 세시기에는 봄의 장담그기와 겨울의 김장담그기가 한 가정의 일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장에 실패하면 그 집의 겨울 밥상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 김치가 어땠는지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 때 어위 전순이의 산가요록에는 물을 소금물에 절이고 거품이 생기면 매일 걷어내며 소금물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동치미에 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통배추 김치는 더 늦습니다. 속이 꽉 찬 결구배추가 들어온 건 조선 후기 통배추 김치가 본격화된 건 1800년대 말입니다. 그 전엔 무, 오이, 가지, 갓이 김치의 주 재료였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빨간 김치가 사실은 200년 남짓이라니 그 전엔 1000년 넘게 하얀 김치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농가 원령가에 나옵니다. 10월은 초겨울이라 입동, 소설 절기로다. 입동에서 소설 사이, 이때가 김장철입니다. 왜 이 시기인가? 너무 일찍 담그면 기온이 높아 금방 쉬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배추가 얼어 터집니다. 땅속 온도가 0도에서 영상 5도 사이를 유지하는 딱 그 2, 3주가 김장의 황금기입니다. 김장 혼자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배추 20포기만 해도 허리가 끊어집니다. 한 가구가 겨울을 나려면 배추 수십 포기에서 100포기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품앗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옆집, 모레는 건너편 집. 마을 여자들이 돌아가며 모여서 절이고 버무리고 독에 넣고 땅에 묻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수십 근의 배추를 처리하는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면 돼지고기 수육이 나옵니다. 왜 하필 김장날 수육이냐고요? 몇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일하면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근육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고 추위에 지방도 필요합니다. 갓 담근 김치에 따끈한 수육 한 점. 이건 정말 보상이자 축제였던 겁니다. 지금도 김장날 수육은 빠지지 않잖아요. 바로 몇 달 전 우리가 먹었던 그것.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수백 년째 이어지는 메뉴입니다. 땅에 묻힌 김치톡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산균 전쟁. 초기에는 류코노스톡이라는 저온균이 먼저 활동합니다. 3도에서 4도의 차가운 환경에서 번식하면서 김치 특유의 시원한 감칠맛과 탄산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익은 김치의 정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두 번째 균이 올라옵니다. 이놈은 온도가 좀 더 높을 때 활발한데 젖산을 강하게 만들어 신맛이 세집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0도에서 영하 1도를 유지합니다. 류코노스톡은 살리고 락토바실로스는 억제해서 딱 맛있는 상태를 최대한 오래 잡아두는 겁니다. 조선시대 어머니들은 이 균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이 묻으면 오래간다. 너무 얕으면 금방 신다는 걸 경험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나중에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조선 어머니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었어요. 이론보다 실전이 먼저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현미경도 없고 유산균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 깊이에 묻으면 며칠 뒤에 이 맛이 난다는 걸 알아낸 걸까요? 수백 년간 실패하고 망치고 씌어진 김치 버리고 그 시행착오 전체가 데이터였던 겁니다. 논문 대신 며느리한테 입으로 전한 거죠. 이 원리를 몰라도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1930년대까지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에 김장 방학이 있었습니다. 11월이면 일주일간 수업을 멈추고 전교생이 김장에 투입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김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었던 겁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합니다. 김치 자체가 아니라 김장 문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나눔과 공동체의 상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돕고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행위, 그 전체가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본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을 본 겁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만든 시스템이 결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된 거죠. 얼음은 왕과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장은 누구나의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이웃만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1965년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국내 최초 가정용 냉장고를 만듭니다. 용량 120리터, 냉장실과 냉동실 일체형,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원룸 냉장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해 냉장고 보급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100가구 중 냉장고를 가진 집이 한 집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까지 한강에서 얼음을 직접 채취하는 풍경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도 얼음 장수가 공장 얼음을 리어카에 싣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장빙구는 사라졌지만 얼음 장수는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업 간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1986년에 보급률이 95%까지 치솟습니다. 20년 만에 나라 전체가 뒤집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95년 만도기계가 김치냉장고 딤체를 출시합니다. 이 냉장고의 원리, 땅속에 김장독을 묻었을 때의 온도와 습도를 전기로 재현한 겁니다. 영상 0도에서 영하 1도, 안에서 김치가 천천히 익던 바로 그 조건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몸으로 알아낸 원리가 500년 뒤 냉장고 안에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500년간 목숨 걸고 캐고 절이고 묻어서 버텨온 건데 기계 하나가 20년 만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대단하면서도 씁쓸한 기분도 드는 건 왜일까요?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500년짜리 시스템이 플러그 하나로 교체되는 순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차가운 공기 안에 온기의 숨구멍이 있고 음의 흙냄새가 있고 김장날 마당에서 피어오르던 입김이 있고 한강 위에서 얼음을 지고 걸어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여는 그 문 하나에 500년의 시간이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선시대 얼음은 만든 사람은 쓰지 못하고 쓰는 사람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구조가 남아있다고 느끼시나요? 어디에서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역사 편지였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또 뵙겠습니다.